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17일 오후 3시 반입니다. 오늘은 아주 귀한 손님을 모셔가지고 중국 이야기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우선 조선일보 동북아 연구소 소장 지혜범 박사를 모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모시게 된 계기는 최근에 기파랑이라는 출판사에서 낸 책 중국은 북한을 어떻게 다루나 북중 동맹의 진화와 한국을 위한 재현, 이 책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선 지혜범 소장의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북 상주 출생이시고 경북고등학교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해서 조선일보 입사해서 중요한 게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주 북경 특파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돌아와서 국제부장, 논설위원, 그리고 최근에 이 책의 근본이 되는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후진타오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 연구, 비핵화와 경제협력 정책을 중심으로 이 박사 논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아주 중국은 북한을 어떻게 다루나 아주 흥미진진한, 그리고 이 미스테리에 쌓여 있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쓰셨는데 어떻습니까? 요새 책 잘 팔립니까? 코로나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잘 팔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 중국과 북한 관계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결정적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읽어봤습니다. 읽어본 느낌은 심도 있게, 그리고 기자니까 풀어서 쉽게 쓴 책을 제가 읽어본 적이 없어요. 아주,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럼 한국은 중국을 어떻게 다룰 거냐 하는 게 보론으로 붙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결론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제가 밑줄 치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선 그동안에 중국 전문가로서 한 기자 생활 한 30년 하신 셈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참 많지 않은 중국 전문 기자신데 중국은 북한을 어떻게 다루는지 이 질문을 던졌으니까 좀 결론을 요약해 주시면 좋겠는데. 한 권의 책을 다 이제 요약하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중국이 북한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국인들이 오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은 대표적으로 저런 거죠.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잘 가져가면 중국이 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한국에 협력할 것이다. 그렇지. 예. 라는 착각을 많이 합니다. 한국인들이. 그리고 또 두 번째 착각은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한다. 이것도 중요한 그 한국인들이 하는 큰 착각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 중국이 한반도가 원하는 식으로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제 연구 결과 아니라는 건데,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 중국의 한반도에 있어서의 전략적인 목표는 북한 비핵화가 아니고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예. 역사적으로 보면은 중국은 한반도를 자기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해 왔거든요. 그렇지. 대표적으로 영역이라고 보다는 영향권 안에 있다고 봐요. 그걸 영향권뿐만 아니고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영토는 아니고 영토는 아니지만.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손문 선생, 우리가 삼민주의로 널리 알려진 손문 선생 같은 경우에 그 중국 내나 혹은 일본 도쿄 같은 데서 연설할 때, 예전에 연설할 때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조선반도, 베트남, 티벳, 이것들은 다 중국의 강력이었다. 그래서 지금은 서방 제국주의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그 영향권을 빼앗겼지만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할 강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식이 기본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그 인식이 깔려 있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인식 중에 하나는 만약에 중국이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잃으면 그 화가 중국에 바로 닥친다 하는 그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른바 순망치안이네. 순망치안이죠. 예.
그게 역사적으로 다 사실 근거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임진왜란 때, 그렇죠. 임진왜란 때 왜가 그 명으로 우리가 저 중국 반도로 가겠으니 조선에 니들이 길을 빌어 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쳐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그 명나라 말기에 명도 굉장히 허약한 상태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만 대군을 조선에 파견해서 그렇지, 맞아요. 조선을 지켜주는데 그때 파병을 요청하는 그 한국에 이제 조선에 왔던 사신의 편지글, 그러니까 황제에게 보내는 편지글 내용이 조선 왕조실록 같은 데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느냐. 만약에 저 조선에서 왜군을 이렇게 막지 못하면 왜군이 조선군을 앞세워 아하. 이 베이징으로 쳐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먼저 여기서 전장을 조선 반도로 제한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편지를 보내서 결국은 파병하게 되는데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그래서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한일 합병. 그렇죠. 한일 합병 조선이 무너지니까 바로 저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그렇죠. 중일 전쟁이 일어나서 중국의 동북 지방과 중국의 해안 지역이 다 일본 손아귀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6.25 전쟁도 똑같이 6.25 똑같이. 그러니까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잃으면 중국에 바로 화가 미친다. 그러니까 6.25 때도 우리가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성공해가지고 10월 1일 38선을 돌파해가지고 북진할 때 그때 이제 모택동이 파병을 결심하는 맞습니다. 것도 과거의 전략적 개념을 그냥 이어받은 거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보면은 모택동이 그 모스크바에 가 있던 주얼레한테 편지를 쓰는 게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쓰느냐면은 우리가 참전하는 것이 우리의 그 영토를 영향력을 조선 반도의 평양 원산성까지 넓힐 수 있다. 영향력을 그런 그 편지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모택동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그 전략적인 인식은 저 한반도는 1000년 이상 중국 자기들의 영향권이었고 이 20세기 2차 대전 이후에 잠시 지금 미국의 영향권에 한반도의 절반이 미국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걸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뭐 손문부터 장개석에 이어서 모택동에 이어서 지금의 시진핑까지 그대로 다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주 이 책의 결론을 아주 쉽게 역사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6.25 사변 때 중공군이 참전한 거, 그 다음에 청일전쟁 이후에 중국이 일본한테 당한 거,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 참전한 게 다 한반도가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리니까 요게 무너지면은 말하자면 순망치한 입술이 없어지면 이빨이 실이다. 그러니까 입술 한반도는 꼭 지키되 직접 친민지식으로 지배를 안 하더라도 적어도 적의 손에 넘어가면 안 된다. 맞습니다. 이게 아주 최저선이죠. 적의 손에 넘어가면 지금은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적의 손에 넘어갔다고 볼 수 있지. 넘어가고 인식하는 거죠. 한미 동맹이 딱 있으므로.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보기에는 한반도 상황을 현상 변경할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두면서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거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힘이 약하면 현상 유지를 하되 중국의 힘이 강해지면 이제 현상 변경하러 나오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시기라고 보는 거죠. 중국 시진핑 시대를. 방금 말씀하신 그 순망치한이라는 표현은 이미 임진왜란 때 나옵니다. 그 편지에 나옵니다. 그때 처음 나오는 말이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역사가 깊은 그런 용어입니다. 그런데 또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한반도는 생긴 그대로 일본의 심장을 겨누는 단도라고 생각하거든. 그죠? 한반도를 장악한 세력이 일본의 적대 세력일 경우에는 이게 일본의 생존을 위협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청일 전쟁보다도 러시아 전쟁이 러일 전쟁이 바로 러시아가 한반도를 장악했을 때 그것은 일본의 말하자면 생존을 위협하니까 전쟁해야 된다 해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에서도 러일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결국 한반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결국은 이 중국과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 이걸 지정학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예, 이게 지정학, 예. 지정학인데, 자 그런데 우선 오늘의 문제를 한번 요 책의 논리 틀에 의해서 한번 분석해봤으면 좋겠는데, 예. 지금 김정은이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무력 도발을 예고를 하고 준무력 도발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남북 공동 그 연락사무소는 공관이거든요. 그죠? 예. 외교 공관을 폭파시켰다 하는 걸, 네. 이건 사실 선전포고에 해당하는 건데, 예.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걸 그러면은 시진핑은 어떤 시각으로, 어떤 계산으로 보고 있을까요? 그 중국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는 한반도 자체가 불안정해지는 것이 중국한테 이롭지는 않다. 그렇지. 그게 기본적으로 볼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시진핑 입장에서는 미국과 어마어마한 지금 패권 경쟁에 돌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2년 전부터 무역 전쟁이 시작됐고, 지금은 이제 무역 전쟁을 넘어서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전반적으로 무역, 기술, 군사, 금융, 또 이제 가치, 홍콩 그렇죠. 문제로 하면서 이 민주주의 가치까지도 그렇죠. 하는 그런 가치의 대결로 이제 접어들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으로서는 미국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버거운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뭐 들리는 얘기로는 지금 중국 내에 공장이 엄청나게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쏟아진다고 그러고, 금년도 졸업하는 대학생들이 뭐 취업을 못할 정도로 거의. 그럼 사회 불안이 점점 커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국내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시진핑인데, 저 김정은이 저기서 한반도에서 자꾸 말썽을 일으키고 불안을 가중시키고 뭔가 군사 도발을 한다 그러면은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거는 더 이제 문제가 커지고, 자기가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부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예, 개입을 부르고, 예, 또 군사 개입과 무력 강화 등등을 계속 부르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치 않을 겁니다. 예, 원치는 않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중국이 미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개의 전선이 있으면 좀 중국으로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을 자기만 상대하는 것보다는 북한이 좀 계속 괴롭혀주면, 그렇죠. 그건 또 자기의 아군이 되고 자기의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 정부 입장을 봐도 뭐 그냥 원론적으로 자제해라 라고만 논평을 할 뿐이지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전혀 하지 않거든요. 저거는 일단 현 상황을 관망하면서, 관망을 하면서 저기에서 이 한반도의 정세 변화 속에서 중국이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인지를 찾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문재인 정권이 시진핑에게 좀 중재해달라고 이렇게 나오면 받아줄까요? 물론 중재를 요청할 수는 있을 겁니다. 요청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중국이 중재에 나선다고 그래서 북한이 말을 거의 듣질 않습니다. 그 속성상. 왜냐면은 중국과 북한이 보기에는 대등한 사회주의 국가로 보거든요. 예. 저게 무슨 물론 형님, 동생 이렇게 우리가 보지만은 딱 당대당으로 들어가면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 당대당 차원에서는 우리는 대등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중국이 압력을 넣는다고 그래서 북한이 거기에 굴종하지를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만 이 중국이 제시하는 카드 중에 저게 북한에 뭔가 이득이 되겠다. 라고 하면은 북한이 그 말을 협조할 수는 있겠죠. 예. 과연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가 중국이 그런 중재를 요청하고 중국이 그런 북한이 솔깃할 수 있는 그런 중재 카드를 낼 수 있느냐? 그렇지. 제가 보기에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 책을 이제 쓰면서 이제 기자가 하루하루를 쫓다가 보면은 이제 단편적인 정보를 축적하게 되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러나
이 책을 쓰고 박사 논문을 쓴다는 것은 그것을 체계화하는 건데 예. 하다가 보면은 쓰다가 보면 그동안에 미처 몰랐던 게 이 책을 쓰므로써 새로 발견되는 것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쓰다가 보니까 이거구나. 예. 이제 제가 이 책의 한 절반 부분을 쓴 내용인데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게 2006년 1차 핵실험을 했고요. 예. 2차 핵실험이 2009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1차 핵실험을 했을 때 중국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예, 엄청나게 강한 그 외교부 성명을 내고 거기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 하면은 북한이 제멋대로 국제사회의 이 보편적인 여론을 외면하고 제멋대로 핵실험을 단행했다. 그 제멋대로라는 표현은 중국이 과거에 적대 국가에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제 동맹국이라고 하는 북한에 그렇죠. 그런 용어를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경로를 했는데 2009년 2차 핵실험 때는 그 표현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화적이고 온건한 태도를 중국이 보이거든요. 그런 한편으로는 중국이 뭘 하느냐. 이제 2차 핵실험을 북한이 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북한과의 무역이나 투자를 다 줄이게 됩니다. 그렇지.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가령 2010년도에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나면서 대북 교역을 다 중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성공업병원 예. 이제 그 정도로 전 세계가 북한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상황인데 중국은 2009년부터 본격적인 대북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가동을 합니다. 아주 이중적으로 하네. 이중적으로 합니다. 이중 전략이네. 예. 그래서 이쪽에서는 북한이 핵실험하는 것도 거의 사실상 눈 감아주고 이쪽으로는 다른 한편에서는 모르게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크게 세 가지인데 동북진흥 전략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지2 프로젝트라고 있고 그다음에 군춘과 북한의 낮은 선봉을 연결하는 루깡치 일체화 계획이 있습니다. 루가 이제 도로와 항구와 경제 구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겠다는 겁니다. 중국의 훈춘과 북한의 낮은 선봉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해서 그 가장 큰 소득이 낮은 항의 부두를 5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그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는데 가령 낮은 항의 경우에는 이 지도를 보면 다 알지만은 이 북한의 맨 끝쪽 오른쪽 그렇지. 북단에서부터 이게 소련 땅이 이어지거든요. 그렇지. 소련이 이 땅이 이어지기 때문에 중국이 거기서 바다로 나오려고 해도 못 나옵니다. 거기 딱 막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령 거기 길림성이라든지 그 위에 있는 흑룡강성은 물류를 하려고 그래도 거기서 생산되는 물품을 수출하려고 그래도 빙빙 돌아서 요동반도의 대련까지 와야 돼요. 예, 혹은 단동항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불편하기 때문에 이 동해 쪽으로 나가는 항구를 갖는 것. 그래서 그걸 이제 차항출해라고 그럽니다. 차항출해. 외국의 항구를 빌려서 출해 바다로 나간다. 출해 바다로 나간다. 그것이 북한과의 그 외교에서 아주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그것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경제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그걸 따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겠네요. 사용하고 있는 거죠. 대단하네. 네. 전략적으로 아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7, 8년 전에는 중국 군함이 낮은 항을 가서 거기서 북한 인민군의 환영을 받고 같이 축하 파티도 하고 그런 뉴스도 봤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북한이 이중적으로 행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이미 북한이 핵 미사일 거의 실전 배치 상황으로 갔으니까 이것을 되돌릴 수는 없고, 되돌릴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북한을 그냥 방치하기는 그렇고 방치할 수 있는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끈으로서는 경제 의존하게 만든다. 그렇습니다. 중국 경제에 북한이 의존하게 만든다. 맞습니다. 해를 통해서 다른 전략적인 이익을 도모한다. 이런 게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중국도 이제 장쩌민 시대와 후진타오 초기에는 이 북핵을 막아야 되겠다. 막으려고 했는데. 막으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의 중국의 조치들을 보면은 북핵을 막으려고 강한 압력을 넣고
등소평이나 장점인이 북한 지도자한테 직접 경고도 합니다. 아하.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리고 만약 이걸 작은 나라가 이걸 하게 되면은 이 나라 경제가 망하게 된다. 그런 식으로 경고도 하고 막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또 초기에는 국제 제재에도 동참을 했죠.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에 바로 국제 제재 중국이 가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동맹국으로서는 사실상 있을 수 없는 그렇지. 그런 행동을 중국이 할 정도로 북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북한 정권이 흔들리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에 중국 공산당에서 아주 중대한 회의를 합니다. 중앙외사영도소조라고. 그래서 거기에 이 외교부뿐만 아니고 뭐 국방부, 당대외연락부, 공안, 그래서 여러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각종 기관의 책임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해서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그때 내린 결정이 뭐냐 하면은 북한 핵보다 북한의 안정을 더 중시하자. 그 결정이 내려요. 아, 이거 전략적 결정을 내리.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2009년도에 내려진. 그래서 그 이후부터 중국의 태도가 싹 달라지는 거예요. 예. 북한 핵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마지노선을 계속 낮춰갑니다. 그전에는 안 된다. 안 된다. 만약 이걸 하면 우리가 처벌하겠다라고 하다가 말은 계속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 나중에는 그냥 허용하는 그 태영호 씨 책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들이 그 중국, 북한 외교관들이 이렇게 만났을 때 당신들이 일시적으로 핵을 갖는 거는 우리가 허용하겠다, 용인하겠다. 그 대신 한반도 비핵화가 좀 진전이 되면 그때 비핵화로 가자. 그리고 사실상 북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쪽까지 그 선을 낮추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2017년에 유엔이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상당히 강한 예. 안보리 제재가 들어가잖아요. 예, 예. 그때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한단 말이에요. 예. 트럼프한테. 예, 예. 그건 또 어떻게 설명이 되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이제 중국이 한쪽으로는 핵에 대한 북핵에 대한 그 선을 낮추면서 한쪽으로 경제 협력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990년대 초에 북한과 중국의 그 무역량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북한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거의 20% 정도? 밖에 안 예,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전 세계가 북한에서 빠져나오고 한국도 다 대북 교육을 중단하면서 이게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90%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예. 이제 거기에 바로 이 지렛대가 있는 거죠. 예. 중국이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저 중국과 교역하지 않거나 중국이 만약에 국경을 닫으면 당장 생필품이 떨어지고 그렇죠. 석유 수입이 끊어지고 공장이 멈추고 탱커가 멈추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딱 경제라는 수단으로 중국은 경제라는 수단으로 북한의 목을 딱 쥐고 있는 상황인데 2017년도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굉장히 강하게 나갔지 않습니까? 그때 거의 북한을 군사 공격할 그렇죠. 수 있을 정도로 그때 코피 작전이라고 트럼프가 내세운 게 그런 이제 이 작전을 내세우면서 한반도 주변에 항공모함, 3개 항공모함 군단을 배치할 정도로 북한을 압박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한테도 이들도 이 대북 제재 압박에 동참해라 라고 했고 시진핑도 거기에 동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 전까지는 사실 이제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을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뒷문을 다 열어놓고 밀수하고 그냥 밤에 몰래 트럭에 싣고 가고 이렇게 다 허용했거든요, 중국이. 그런 게 다 이미 리포트로 나옵니다. 통일연구원에서 그 조사한 북중 그 교역 자료에 다 나옵니다, 그런 게. 뭐 제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허용했던 중국이 시진핑 시대에 들어서 가지고 강하게 압박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게 생존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사실상. 예. 그리고 그때 여러 그 학자들, 가령 서울대 김병영 교수 같은 분은 이제 북한 경제 최고 전문가인데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김정은의 달러 돈줄이 다 지금 말라가고 있다라고 진단할 정도로 그때 김정은 상황이 어려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북한이 대중국 무역 의존도 90%가 넘는 그 무역 의존도가 거꾸로
북한을 압박하는 그렇죠. 그런 이제 칼이 된 거죠. 예. 예.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돌파구를 열어줘버렸네. 내민 그 대화 탈출로를 열어준 탈출을 열어준 게 이제 한국 정부죠. 그렇죠. 27년 말에 이제 중국에 팀들을 보내가지고 북한에 우리 협력하자라고 했고, 그리고 2018년 초 평창 올림픽 때 김여정이가 옴으로써 그렇죠. 이제 그게 시작된 겁니다. 그게 탈출로를 연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1990년대 말에 이른바 고난의 행군으로 코로나에 몰렸던 김정일에게 탈출을 열어준 게 김대중 맞습니다. 예. 대통령의 햇볕 정책. 2000년 예. 6월 예. 평양 방문. 평양 방문. 그건 뭐 사실은 4억 5천만 달러 현대그룹 통해서 주고 뭐 매수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 이후에 처음으로 예. 또 두 번째로 이렇게 탈출로를 열어준 셈인데, 그런데 중국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펴느냐를 결정하는 몇 가지 변수 중에 하나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어떠냐죠. 예, 맞습니다. 미국과 예. 중국과의 관계가 좋으면은 미국의 의사가 중국에 의해서 반영돼가 북한에 예. 약간 압력으로 행사되고, 예. 예. 지금처럼 나빠지면은 예. 미국 말 들을 필요 없다.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북한을 끌어안아서 그래서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해서 미국을 견제하는 데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북한에 압력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 2018년 이후에 그 과정이 상당히 극적입니다. 그 과정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시진핑이 2012년 말에 이제 집권한 다음에 2013년 2월에 그때 그 김정은이가 핵실험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큰 잔치를 해야 되는 판인데, 자기가 그렇죠. 이제 취임해서 그렇죠. 황제가 이제 등극을 하는데 그렇죠. 그 잔치에다가 찬물을 확 끼얹은 게 김정은이거든요. 그래서 시진핑은 김정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6년 이상을 김정은을 안 만났습니다. 예. 그러다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트럼프의 경제 제재에 동참함으로써 이제 김정은의 목줄을 사실은 이렇게 재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한국 정부부터 시작된 이 남북 정상회담, 아직 뭐 하진 않았지만 이 청와대 정의용 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평양을 가서 이제 그거를 시작을 하고 바로 미북 정상회담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 워싱턴에 가가지고 트럼프의 긍정적인 반응을 3월 초 받아내고 트럼프가 만나겠다. 예, 만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니까 중국은 미국 하는 대로 잘 따라줬는데 이 한반도 급변하는 정세에서 중국이 이게 왕따가 되게 생겼거든요. 그렇지. 그 아주 예.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 중국의 이 왕따 이 상황을 굉장히 당황스럽게 중국은 봤습니다. 예. 그러면서 바로 이 북한에 접근해서 김정은을 초청해서 바로 북경으로 불러서 만나게 됐죠. 그래서 6년 이상 안 만났던 시진핑이 김정은을 급작스레 불러서 북한을 끌어안기 시작합니다. 그전까지는 계속 압박을 하다가 이게 확 달라진 게 뭐냐면은 바로 이 한반도 정세의 격변이고 그 뒤에는 미국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한반도 정세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이 미국에 의해서 더 떨어질 것 같다. 라는 상황이 되니까 이거는 아니구나. 그래서 바로 북한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그런 그 정책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이 한반도 게임이란 게 이게 보통 함수가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공식이 여러 개 얽혀서 돌아가는데 메이저 플레이어가 결국 북한, 한국, 중국, 미국, 요거 그 다음에 준 메이저 플레이어가 일본, 러시아. 메이저 플레이는 사실은 이제 미국,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준 메이저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운명이긴 하지만, 물론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개척해야 되긴 하지만 영향력 측면에서는 남북한이 있고, 그다음에 일본, 러시아가 이제 거기에 그 육자회담 그 당사국으로서 이제 끼어드는 그런 형국인데,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대북 정책이 이 미국과의 관계에 의해서 많이 작업되죠. 예,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들한테 이익인가? 그러니까 미중 관계가 좋을 때는 그 미국의 정책에 어느 정도 협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듯한 신용을 합니다. 그렇죠. 예, 신용을 하죠. 한때는 뭐 그 북한으로 들어가던 그 송유관을 잠그기도 했죠. 그렇죠. 육자회담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제가 거기를 가보기도 했습니다. 압록강 가보기도 했는데 진짜 잠그면 그 압록강 하저 강 물이 흘러가는 강 밑으로 이렇게 관이 흘러가거든요. 그렇죠. 그 이쪽에 이 저 경찰들이 지키는 철조망을 쳐놓고 경찰을 지키는 그 송유 그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잠그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 맞은편에 봉화정유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석유를 가공해가지고 뭐 군대나 공장 이런 데 쓰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잠궈버리면은 뭐 북한의 경제가 안 돌아가겠죠. 그럴 정도로 그 영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미국과의 관계에서 북한 카드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중국입니다. 자, 그게 이제 2018년 바로 이제 2년 전인데 그때 이 상황 변화를 주도한 것은 김정은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문재인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양자가 합작한 건가? 그게 합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상 주도는 김정은이 한 겁니다. 김정은이 한 겁니다. 그때 신년사가 좀 묘했죠. 2018년. 예. 예. 평창올림픽에 참석하겠다. 예, 이때부터 이제 예. 바뀌기 시작하는데.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왜 김정은이 주도했다고 보느냐 하면은 그 똑같은 그런 외교 전략을 아버지 김정일 때 이미 구사를 했었어요. 2000년도에. 2000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그 고난의 행군이 끝날 무렵에 그 김정일이 갑자기 저 평양에 있는 중국 대사관을 방문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 1992년도 한중 수교 때문에 한중 수교에 화가 나가지고 그 북한 중국 간의 최고위급 교류가 끊겼습니다. 끊겼죠. 92년부터 92년 이후에. 예, 이후에 8년 동안 끊겼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안 간 거죠. 예. 그랬다가 이 경제가 너무 어렵고 하니까 이거를 타개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당구로 치면 쓰리 쿠션입니다. 이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 나쁘거든요. 근데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중국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국한테 가서 손을 내밀면 이거는 중국이 안 움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중국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한국, 일본, 미국을 먼저 공을 쳐야 됩니다. 이렇게. 이쪽을 치면 이 공이 다시 이쪽을 치고 이걸 쳐서 마지막에 이 공이 중국을 치면 그때 중국이 움직이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미 김정일이 그때 구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만나고. 그다음에 누가 보내가지고 클린턴도 만나고. 예. 클린턴 만나고. 고이점이하고도 그 2년 뒤에 만났어요. 예, 2년 뒤에 만나고. 어떤 그런 분위기를 이미 그때 만들어 갔던 거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이 한반도 정세 변화에 이 중국이 또 이게 소외될 싶으니까 김정일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그 외교 전략을 이번에 김정은이 2018년에 똑같이 구사를 한 거죠. 그래서 한국, 미국, 그 다음에 중국.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김정은을 싫어하던 시진핑이 김정은과 4번을 만나고, 그리고 북한에 이제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우리가 당신들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까지.